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자, 이 넬슨은 점포에 경영하는 주체가 어느 장소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8가지 중에서 넬슨은 거기에 양립성이라고 6번째 나온 이 양립성을 강조하는데,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립성을 강조하는데, 우리 요즘 건물에 보면 병원이 많이 있죠. 그 병원, 그 건물에 꼭 보면 약국이 있어요. 그게 양립성이에요. 서로 고객을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려는 형상입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933년에 나타난 이론이죠. 그래서 독일의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는 이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이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을 해요.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분석하는 거시적 측면. 거시는 넓은 의미, 좁은 의미하면 미시. 거시, 미시라고 하거든요.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또 크리스탈러 이론은요,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까 네일리는 뭐에 초점을 두었죠?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이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 먼저 중심지 개념이 나오죠. 개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 지역 또는 중심 장소를 우리는 중심지죠. 그럼 여기 중심지입니다. 그럼 이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에서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어디까지 공급할 수 있냐. 이 공급할 수 있는 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권역, 이 권역이죠.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인데, 어느 기능, 이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거리다. 요 점을 넘어가면 수요가 마이너스니까 공급 안 하거든요. 어디까지 공급한다?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요 중심지에 있는 이 점포가 망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커피 전문점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팔아야 최소 망하지 않겠느냐. 통닭집은 최소 몇 마리 팔아야 되냐, 이런 거.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우리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자,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얘기해요.
여기서까지 찾아오면 망하지는 않겠다 얘기죠. 그럼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탈로는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최소 요구치에서 그림에서처럼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보다 안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는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인데, 자, 이 고차원 중심지, 예를 들어서 백화점 보면요, 이 중심지에 있는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차원 중심지입니다. 그럼 백화점이나 할인점 고객이 원거리에서 찾아오죠. 고차원 중심지예요. 자, 그러면은, 자, 롯데백화점 간격 멀죠. 그래서 여러분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멀고 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매장 면적 크죠. 중심의 규모도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데 대표적으로 편의점. 자, 여러분 CU 간의 간격 가깝죠? 저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깝고 규모도 작아요. 자, 그리고 이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차원 중심지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다가 가까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경쟁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분포도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무슨 형태? 피라밋 형태를 띠게 돼요. 자, 그리고 중차원 중심지는 학교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 생각하면 학군이 있죠. 일정한 지역의 공간에 학군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중차원 중심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때 이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단일 중심지. 그럼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상권의 형태는 자,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상권의 형태는 우리가 원형의 형태를 띠게 돼요. 예,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중심지가 하나다. 이렇게 중심지가 하나면 상권이 이렇게 무슨 형태? 원형. 그러면 이 상권의 범위까지인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이 되죠. 공급이 돼요. 그래서 원형인데 중심지가 여러 개 있다.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 자, 여러분 크리스탈러 이론은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를 해요. 그럼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을 때는 우리는 크리스탈러는 어떻게 돼요? 정육각형 형태가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도 정육각형 떠오르면 돼요. 정육각형.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중심지 요거 하나만 있죠. 여기도 또 중심지 있죠. 또 여기도 중심지, 이게 중심지 세 개니까 다수죠? 그러면 이때 중심지에서 이렇게 상권의 범위까지는 물건을 공급하는데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공급 안 돼요? 요 빨간 부분 있죠? 요 빨간 부분. 이 부분은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는 공급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뭐가 되는지요? 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해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빨간 부분은 도달 안 돼요. 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이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외접을 하죠. 자, 중학교 2학년을 배우면 외접, 내접할 때 외접형이야. 예? 자, 여기서 이제 점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중첩이 돼. 중첩. 이것을 우리는 배후지,
중첩형. 배우지가 중첩되면 경쟁이 뭐야? 중복돼요. 그래서 경쟁이 중복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을 하죠. 이러한 배우지 중첩돼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정육각형 형태로 바뀌어요.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뭐는 빨간 부분이 없어요.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다 공급이 돼요. 빠짐없이 모든 지역에 다 공급이 되고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없어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배후지 완결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경쟁이 뭐가 돼? 최소가 돼. 경쟁이 최소화가 되는 이 정육각형, 이 정육각형이 뭐죠?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됐을 때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다. 이렇게 중심지가 뭐가 돼요? 형성되는 과정. 이렇게 중심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뭐가?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정육각형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되죠. 그래서 120페이지 그림 위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뭐 정육각형 이렇게 나와요. 중심지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다 정육각형으로 간다는 거죠. 자, 121페이지에 애플복 교수가 나오죠. 애플. 자, 애플봄 교수의 CST. C는 커스터머, 소비자라고 하고, 스파팅은 분포, 테크닉은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을 다른 말로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해요. 자, 소비자 분포 기법을 다른 용어로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인데, 이 애플봄 교수는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을 말합니다. 자, 현재 이미 영업 중에 있는 영업 판매 시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마트가 있어요. 그럼 이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에서 오는지 지도상에 뭐한다? 표시를 함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확정을 해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또 와서 물건을 사서 카드 끊다 보면 이제 분석을 하면은 어떤 물건을 많이 사느냐, 또 한 달에 몇 번 오느냐, 우리 점포에 어느 정도 기하냐, 이게 다 나와요. 고객 특성이 파악이 돼요. 예?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성도 파악하고 또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팔리는 제품은 어느 제품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예? 제품 배열. 많이 팔린 것으로 앞에 나와야죠. 그럼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예?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CST다. CST. 애플봄 교수의 우리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123페이지에 자, 알프레드 베버. 자, 공업 입지론인데, 이 베버는 또 최초 이론입니다. 1909년 공업 입지의 관하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베버는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이 수송비, 그리고 인건비. 인건비를 뭐 노동비 또는 임금이죠. 노동비는 임금. 또 집적에 따르는 이 또는 집적력. 집적은 한 장소의 공업이 집중되는 현상.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는데, 이 베버는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1909년 이 당시에는 뭐가 돼?
독일에는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다 보니까 이 수송비를 뭐 한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겼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겼고요. 그래서 배번은 수송비를 직접 규정한 게 아니야.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라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 두 가지, 인건비나 집적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은 변화가 없다. 자, 다른 생산 조건들은 일정 불변, 변화가 없다. 자, 여러분, 요게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개가 변화가 없으면 뭐에 영향받아요? 수송비에 영향받죠. 두 개가 일정 불변, 변화가 없으면 수송비인데 최소의 뭐? 수송비.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예? 그래서 이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베버다. 그래서 베버는 말 그대로 뭐죠? 베버는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을 그래서 무슨 이론이라고 하죠?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해요.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이 최소 비용 이론인데 비용이 뭐가 되는 지점?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라.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은 일명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래서 베버는 입지, 베버의 입지 이론을 입지 삼각형으로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자, 베버는 삼각형으로 표현해서 원료 산지는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해.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 이렇게 원료 산지는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하고 시장은 이렇게 하나만 있다. 시장은 한 곳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또 공장은 항상 삼각형 내부에 공장이 존재한다. 예, 공장은 이렇게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km,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km,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km, 또 시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게를 우리는 Z라 보고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로 봅니다. 자, 이때 아까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니까 그러면 M1 원재료가 원료 산지 M1 원재료가 있는 이 곳에서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이 거리에 뭐를 M1 원재료 무게를 곱해주면 돼. A와 X 두 개를 곱해주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에요. 또 이 B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또 Y를 곱해주면은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데 드는 수송비가 돼요. 그럼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또 거리에 또 뭐를 곱해주면 돼? 제품의 무게를 곱해주면 이 CZ는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준 뭐가? 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베버. 뭐가 변화가 없을 때? 요 두 개가 변화가 없을 때. 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련해서 만약에 요게 등 비용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124페이지에 거기에 문제 10번에 5번 지문 보세요.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 요죠? P가 최소 수송비 지점이거든요. 이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같은 우리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한다? 등비용. 같을 등자거든요. 비용이 같은 점들을 연결했다. 그럼 이게 10원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10원이 하는데 여러분 기업이 요게 K다. K 하면 안 되고 요게 뭘 할까요? H다. 그러면은 P에서 H로 기업이 입지를 바꾼다. 그러면 뭐다? 요까지는 10원인데 더 뭐네요?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발생하죠. 그 부담액과 또 이 점에서 노동비 전략액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수송비 추가 부담액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안 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보다 노동비 전략이 더 크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전해야 돼. 그런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입지를 바꿀 경우에. 근데 지금 요 둘 다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최소인데 만약에 노동비가 변하면 달라지겠죠. 노동비 변하면 입지를 옮겨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다? 처음에는 최소 뭐에서? 수송비 지점에서 따질 거 아니에요.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따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기업이 입지를 바꿀 수 있다. 뭐 노동비가 별로하면 또 노동비가 변화를 하게 되면 또 노동비도 따져야 돼요. 또 최소 노동비 인건비죠. 노동비 또 지점. 자, 또 최소 노동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과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또 비교를 해야 돼요. 노동비가 변화를 하면 또 이익이 변하면 또 달라지죠. 이번 또 요 이익도 변한다. 그럼 또 달라져. 여러분 이익은 최소 최대. 여러분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요건 최소 최대 이익인데 이익은 뭐다? 최대야. 요건 최소가 아니라 최대. 최대 직접 이 지점을 또 비교해야 돼. 예? 그 어디가 유리한가 비교를 해야지.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뭐죠? 항상 우리는 뭐가 돼? 최소의 뭐가 되는 지점? 생산비. 생산비가 뭐가 되는 지점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이 최소 생산비 지점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최적 상품을 생산하는 최적 입지점이다. 이 상품을 생산하는 최적 입지점이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게 베버 이론. 알프레드 베버는 원료를 크게 우리가 둘로 구분합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뭐라고 보죠? 보편 원료. 물과 같은 이러한 보편 원료는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제 국지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수송비의 영향을 받게 돼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베버는 원료 지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베버는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어디냐? 125페이지인가? 여기 보면은 편제 또는 국지 원료의 중량을 뭘로 나눠주죠? 편제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주면은 원료 지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1인가, 요걸 보는 건데, 자, 이때 M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큽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 편제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요. 시장에 입지하면요, 원재료를 시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돼. 이때는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되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죠. 이때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석회석이 가공하는 과정이 줄어서 시멘트 포로 만들잖아요. 중량 감소 산업의 대표적인 게 시멘트 산업 또는 제련 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이라든지 또 원재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 또 편제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M이 1보다 작으면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때는 편제 원료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니까 원료 산지 입지하면요, 시장까지 운송하는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어디 입지해야 된다?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재라든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또 뭐하는 산업?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맥주, 청량음료와 같은 이런 산업이 해당하고, 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큰 산업,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 M이 1이면 분모 분자가 같아요. 분모 분자가 같으면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장소에 입지하든 관계없다. 자유 입증 산업, 대표적인 게 항공기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 자, 여러분, 노동, 우리가 지향형 입지 산업은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 유리한 산업이죠. 섬유, 의류, 신발을 얘기하고, 집적은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인데, 여러분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데, 집적하면서 원료를 공동 구매, 정보를 공동 이용, 생산된 제품을 공동으로 수송, 배송을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대폭 절감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벨기에 엔트워프에 화학 공장이 다 모여 있고, 또 자동차 대표적인 직접 산업이죠. 자, 노동 이 직접, 또 하나가 우리 보면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인데 이 얘기죠. 자, 여러분이 중동에서 유조선 배를 통해서 울산까지 석유를 가져와서 울산에서 탱크로리 자동차를 가지고 전국에 수송한다. 이렇게 울산이 바로 뭐죠? 배에서 자동차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자, 이렇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적환 지점 또는 이적 지점이에요.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 지점, 이적 지점인데, 이렇게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수송비를 또 대폭 절감시키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정통적인 입지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20세기처럼 정통적인 입지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양질의 어떻게 더 고급 두뇌를 갖춘 노동력을 확보해서 대도시 내에 입지하죠. 그래서 21세기는 굴뚝 없는 산업인 무슨 산업? 탈족, 풋, 니스. 팔에서 떨어진다. 니스. 탈족 산업이야. 이것은. 대표적이 뭐죠? IT 산업. 이런 게 대표적이죠. 탈족 산업이야.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12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이런 산업을 우리 무슨 산업? 탈족 산업. 자, 126페이지에 11번 문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 유형의 도시가 타당한가? 자, 원료의 무게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 무게와 부피가 다. 그럼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면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안 돼요.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 시장에 입지해야죠. 시장 지향형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의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 이건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집적 지향형 입지 산업.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입지 개수, 입지 개수, 입지상 LQ죠. 자, LQ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 걸 측정하는 지표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표가 주어져요. 표 주어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데 잘 공부를 또 해두셔야 될 부분.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죠. 전국 분모는 특정의 지역입니다. 자, 계산하려면 이 수식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 아이산업, 뭐 섬유산업, 제조업, 자동차 산업, 부동산업 뭐 여러 가지인데 뭐 고용자 수에 대해서 자, Z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I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Z 우리가 지역에서 특정의 I산업인데 자, 이 I산업을 우리가 어떤 산업이냐 LQ가 값을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LQ가 1보다 크면은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뭐 커요. 이때는 Z지역 I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이 Z지역 경계 바깥으로 뭐한다? 수출하는 그 지역의 뭐다? 기반. 수출하면 그 Z지역 밖에서 안으로 화폐가 유입이 되죠. 수출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미하죠. LQ가 1보다 작으면은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이때는 Z지역 내에서 I산업이 생산, 소비, 판매를 하고 수출을 못해요. 수출을 못하는 이때는 비기반 부문의 산업. LQ가 이럴 때는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해서 자급자족의 상태에 있다. 계산해서 이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여러분은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 자, 우선 도시가 몇 개 나오냐 하면요, 3개가 나와요. 자, 도시가 지금 이렇게 3개가 나오고 있어요. A 도시, B 도시, 그리고 또 C 도시. 뭐 간단하게 하는 건 출제 요즘 안 해요. 좀 약간 계산 여러 개 하는 걸 해야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계산을 할 때는요, 전국 전체, 전국 I산업, Z지역 전체, Z지역 I산업. 요걸 표에서 찾으면 돼요. 자, 전국, 표에서 보세요. 전국은 맨 밑에. 표에서 전국은 맨 밑에. 전체는 맨 오른쪽. 그 전국 전체가 만나는 숫자 얼마? 여러분 그 표에서 전국 전체 딱 선 그어보세요. 만나는 숫자 나오지. 2000. 자, 전국의 섬유산업, 전국 맨 밑에와 섬유 두 번째 칸 있죠? 선 그어보세요. 만나는 숫자 얼마? 1000. 아, 선 그어서 만나는 거 못 찾으세요? 1000.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럼 분모는 다 구했지 뭐. 2분의 1. 분자만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 뭐 A 도시죠? 두 번째 줄 봅니다. A 도시 전체. A 도시 맨 끝에 얼마? 400. A 도시 그 두 번째 줄 두 번째 섬유 얼마? 250. 그럼 5, 8, 45, 25죠? 자, 내항의 곱은 1과 8 곱하면 내항의 곱은 분모. 외항 2, 50. 이거는 분자로 가요. 4분의 5거든요. 4분의 5는 1.2. 1.25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무슨 산업? 기반 산업. 그래서 A 도시의 섬유 산업은 무슨 산업이다? 기반 산업이다. 그럼 B는 얼마? 세 번째 줄 맨 끝에 500. 섬유는 얼마? 250. 이거 약분하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1분의 1 없어지니까 1. 자, C는 네 번째 줄 맨 끝에 1100. 얼마죠? 섬유 500. 자, 공 두 개는 뭐 없어지는 거니까 내항이 곱하면 11. 25, 11. 0.9 얼마 나오죠? 0.91 정도 나오겠네요.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입지계수가 높은 건 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가장 적죠. 이 순서. 1번 정답입니다. 자, 전자산업 갑니다. 요건 무슨 산업? 섬유. 전자로 갑니다. 자, 전자. 분모는 2분의 1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똑같아요. 자, 전자. 자, 전자 갑니다. 전자. 얼마? A 도시 400에서 얼마? 150이죠. 5, 8, 40, 5, 3, 15. 8분의 3이에요. 내항이고 8. 2, 3은 6. 4분의 3, 0.75. 1보다 작으니까 비기반 산업이에요. 자, 여기는 2분의 1인데, 자, B도시 세 번째 줄 전체 500에서 전자산업도 얼마? 250. 2분의 1이니까 이건 또 1. 자, C로 갑니다. C에 1100에서 얼마 여기? 600. 없어지죠? 내항은 11이고 26, 10이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여기는 입지계수가 어디가?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가장 작은 건 A 순서.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구해놓고 물어버려요. 자, 여러분이 뭐다? 섬유산업과 전자산업 있죠? 기반 산업인 도시 각각 찾아라 출제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섬유산업의 기반 산업은 어디? A 도시. 전자산업의 기반 산업은 어디? C. 그렇게 출제를 해버려요. 그럼 계산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계산할 때 분모는 다 똑같잖아요.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놔두고 뭐만 보면 돼. 분자만 빨리 계산하면 돼. 표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때는요. 계산을 4개, 5개 하는 지문을 출제를 해요. 올해 출제 또 예상되는 LQ입니다. 자, 5번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128페이지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